20분 알림을 맞춰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긴 한데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최대한 좀 이렇게 흥미 위주로 어떤 학술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 좀 제외하고 흥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GIS 쪽 계신 분들인데 저도 백그라운드가 그러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는 건축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쪽 일도 좀 하고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하니까 도시 조경 뭐 피할 수 없겠죠. 그걸 하다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프로그래머죠. 우리말로 하면은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관련된 디자이너들에게 GIS 데이터, 뭐 빅데이터, 그죠? 혹은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코딩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라는 재료로 디자인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그러한데 그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AI,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에 접목을 하자. 특별히 요약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일단 제 실무 경력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레디라는 그 GIS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아크GIS 아시죠? 그 에스리라는 그 회사에서 본사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MIT 센서블 시티 랩이라고 도시 정보 가지고서 이제 하는 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실무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GIS 데이터 디자인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데이터를 쓸 수 있을까라는 토픽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디오가 한 1300 정도 올라가 있고 글 같은 것도 한 200개 정도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다 따놨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GIS라든지 디자인 데이터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개인 전공 지식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끝날 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재작년 정도에 이제 그 집필한 책인데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데이터, 특별히 GIS 데이터,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디자인에 재료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디자인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걸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공간 정보의 이산화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코드화 시킬 거냐라는 이제 두 개의 관점인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GIS가 사실 현실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를 갖고 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산화거든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공간 정보, 결국 이제 GIS 정보죠. GIS 정보들 디지털화로 바꾸고 거기 안에서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GIS를 활용할 때 각각의 도메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디자인 문제가 있거든요. 디자인 컨셉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코드화 시키느냐에 대한 이제 프레젠테이션 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좀 이런 게 있다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한 1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뒤에 그 QR 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프레젠테이션 보드는 약간 이스터 에그들이 많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링크가 있어. 또 타고 들어가. 자료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좀만 관심 가지시면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만 소개해주는 수준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이러한 인트로덕션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자주 썼던 방식이에요. 디자이너가 왜 코딩을 하고 왜 GIS 데이터를 다뤄야 돼? 라는 이제 그런 거와 저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는 뭐 BIM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뭐 AI, 뭐 GPT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결국 키워드들이 다르지만 결국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사실 데이터. 전 디자이너로서 이런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디자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더스트리나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2010년도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빅데이터 붐이 한번 붑니다. 그리고 2015년도 때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2022년도 때 이제 챗GPT-4가 나오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가공하고 프로세스에 서비스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제가 집필을 할 때 그때 제가 리서치 좀 해보니까 전 세계 상위 10대 그룹이 다 그 회사예요. 코카콜라랑 뭐 버크셔 빼놓고는 다 데이터 가공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결국 우리 디자이너들도 사실은 보게 되면
디자이너들이 재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어떤 재료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이 가능하냐 안 하냐 결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 디자인의 역사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재료의 역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21세기의 새로운 재료가 뭐냐는 거야. 기존의 피지컬한 재료에만 뭉쳐 있으면은 못 봅니다. 앞으로 세상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라는 거고, 디자이너들도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히 데이터라는 게 사실 별게 없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데이터라는 게 존재했고, 이제 경험적인 데이터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도큐멘트, 그러니까 디지털 문서로 좀 더 명시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건축, 도시, 랜드스케이프, 저 밑에 보이시죠? GIS. GIS 데이터도 있죠. 자, 일단 넘어가 보면요. 좀 넘어갈게요. 일단 데이터라는 걸 봤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ArcGIS를 쓰거나 QGIS를 쓰면 이제 두 가지의 크게 데이터 타입이 나오죠. 벡터랑 라스터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현실 정보, 현실 오브젝트를 어떻게 추상화시킬 거냐, 어떻게 디지털 정보를 갖고 올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왼쪽에 벡터 같은 경우에 결국 수치 정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두 가지 정보면 끝납니다. X, Y, Z 포지션 정보, 그다음에 그 레디우스, 그러니까 그 반지름 값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 라스터화 시킨다 그러면, 라스터라이제이션을 시킨다 한다면 격자로, 아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줬는데 격자로 레조루션을 나누죠. 가령 GIS 컨셉으로 보면 뭐 한 격자당 5m다, 10m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냐, 데이터가 안 들어갔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GIS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백단에서 돌아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디자인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벡터의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벡터.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벡터는 잊어버리시고 머리 아프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디자인이나 GIS에서 벡터는 어떻게 보면 형상 정보를 압축하는 거야. 그래서 벡터에도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간점을 찾거나 중심점을 찾거나, 그렇죠? 아실 거예요, 다들. 다 프로덕트, 뭐 크로스 프로덕트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XYZ라는 그 이제 벡터 값 갖고 새로운 정보들을 압축하고 이제 드라이브 시켜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원론적인 것 좀 제외할게요. 그래서 결국 벡터가 모이면 라인이 되고, 라인이 모이면 GIS 컨셉으로 보면은 라인, 폴리라인, 뭐 폴리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3차원으로 좀 더 명시적으로 올라가서 뭐 곡률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룰 때 이제 벡터 정보를 쓰죠. 네. 자, 라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들 픽셀 보면 돼요. 픽셀인데 이제 사실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관계성이거든요. 픽셀 데이터에 대해서. 어쨌든 넘어가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그러니까 그 벡터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보면 그래프라는 데이터 구조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라스터 같은 경우는 픽셀, 복셀이라는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현실 정보 데이터 어떻게 갖고 올 거냐, 그 컨셉입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결국 라스터 같은 경우는 픽셀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픽셀 하나, 이 하나의 픽셀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냥 정보를 저장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 주변에 어떤 픽셀이 있고 이 픽셀 안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 이걸 가지고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GIS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뭐 인문학 정보라든지 여러 이모셔널한 정보들, 여러 가지 정보들 집어넣고 주변 것과 같이 프로세스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파스를 이제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뒷부분에 좀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가 나올 거야 아마. 예. 그 다음에 얘를 3차원을 올리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 복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의미론적 3차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일을 올리는 거야. 벡터 타일을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두는 건데, 이제 뭐 3차원을 실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프로세스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벡터로 돌아오게 되면 벡터는 XYZ 값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 또한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연결성. 아까 픽셀 같은 경우는, 복셀 같은 경우는 주변 네이버를 우리가 프로파게이션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결국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표를 생각하면 돼요. 이거 다음에 저거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관계성을 압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QGIS나 ArcGIS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이런 컨셉들이 다 뒤에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하면 데이터가 있고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벡터나 라스터로 갖고 오고 그럼 걔네들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위에서 하나 더 이렇게 랍핑을 씌우게 되면 결국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쪽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에이전트 베이스를 할 거냐, 머신러닝 드리븐으로 할 거냐, 데이터 드리븐으로 할 거냐 이런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략적인 컨셉을 잡고 이제 데이터 오케스트라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들의 연결성을 어떻게 모델링할 거냐. 저도 개발자로서 그 코드를 짜다 보면 결국 다 관계성이거든요. 데이터 관계성 모델이거든요. 알고리즘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일단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이렇게 비디오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운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봐보면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거를 발표하는 게 좀 더 그 보시는 그 관객분들에게 좀 더 재밌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네요. 2015년, 6년 돌 거예요. 미디어랩에서 그 지금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티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서치 할 때 했던 프로젝트가 계속 버전업이 돼서 온 건데 이때 당시는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한참 유행했던 그런 거였어요. 요즘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5분, 10분, 15분 거리 안에 어떤 공간들이 들어갔고 이걸 어떻게 엔지니어링 해야지 모빌리티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크게 하면 그 컨셉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를 만들고 구글의 그 제3 공간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제3 공간이 뭐냐면 첫 번째 공간이 우리 집이죠. 두 번째 공간이 이제 직장, 그 다음에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령 커피숍, 당구장, 노래방, 술집 다 좋습니다. 우리가 여가 생활을 보내는 모든 공간이 제3 공간인데 이 공간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간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가령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가 서 있는 여기 이제 보스턴 캠브리지 지역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는 지역에서 과연 5분 안에 액세스블한 이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들 나눠 가지고 되게 디터미스틱한 결과론들 내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퍼셉션을 같이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나는 A에서 B 지점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냥 짧은 기간,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막 이렇게 거리 쪽으로 짧게 갈 수도 있고 뭐 속도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코스트 펑션이 다 내장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햇볕을 최대한 안 쬐고 아니면 무슨 쇼핑몰 단지도 최대한 좀 눈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아니면 해가 좀 많이 들고 아니면 슬로프가 제대로 적게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데이터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픽셀 단위로 다 넣은 거야. 넣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싱글 무브먼트를 할 때 그 데이터들과 토크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는 하나의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구현을 했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개 동영상이 있는데 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지털 피처스라는 그 컨퍼런스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학회에서 프로젝트 리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냈던 글인데 이제 그 데이터가 저희가 있으면 이제 그 데이터 학습을 시킨 거예요. 가령 이제 이런 거야.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그 다음에 레드랜드 캘리포니아, 저희가 그 S3 본사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서드 플레이스를 제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LA 다운 공간, 그러니까 좀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좀 쉽게 내가 홍대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을 시켰어, 학습을 시켰어. 그리고 강남을 학습을 시켰어. 그러면은 강남과 홍대의 다른 아이덴티티가 나오겠죠. 제3 공간 분포도가. 그러면은 제 강남을 홍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디자인적으로 어떤 개입이 들어가야지 이게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강남을 더욱 강남답게, 그렇죠? 홍대를 더욱 홍대답게 이런 식으로 3의 공간을 이제 이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많이 하는데 머신러닝 자체가 그런데 그 패턴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모델링들을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그 정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거 제가 GitHub 코드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GitHub 코드도 볼 수 있고 제가 설명 비디오도 다 만들어놨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만 신경 쓰시면은 다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다 도시 정보들을 다 플라튼 시켜서 레이어로 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짤 때 난 이런 부분들, 가령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지역의 어떤 구글 스트릿 뷰를 해가지고 세맨틱 세그멘테이션해서 결국 퍼셉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뉴머릭 그러니까 숫자 정보를 바꿔가지고 이제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비디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로 이제 프로젝트 했던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 미국에 있어서 가보진 않았는데 서울역에 그 고가도로를 바꿔서 이렇게 했던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컨셉이 굉장히 비슷해요. 하이라인과 뉴욕에 있는.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과 이 그 서울로와 두 개의 이제를 비교를 했거든요. 같은 동일 시간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이제 GIS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태그를 달거든요. 그럼 사진과 태그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분석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링크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S3 쪽이나 GS 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라스터,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했던 작업들이 이게 좀 있고요. 뭐 스페셜한 건 없습니다. 뭐 다들 하는 작업들 이렇게 작업을 했고 넘어가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개발한 네트워크 툴인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GIS 데이터를 다룬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많은 좀 이렇게 아까 드렸던 것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100%의 어떤 공간을 어떤 파스를 찾아도 이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중치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플러그인들을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사용 안 하시는 라이너라는 3D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그인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네트워크 아나리시스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아나리시스를 하다 보면은 전통적으로 아실 거예요. 뭐 그 센츄얼리티 아나리시스랑 액세시빌리티 아나리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호프 모델이라든지 리치 모델 막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쓰는 모델입니다. 제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임플레멘테이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디자이너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만들었고 이제 약간 에이전트 베이스 같이 우리가 파티클들을 흘려서 이 파티클들의 비헤비어를 정해주는 거야. 야, 너는 약간 텐던시가 이런 텐던시니까 이런 쪽을 찾아가. 너는 이런 쪽을 찾아가. 걔네들 흔적을 계속 트래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 결정들이 GIS 데이터와 함께 어떤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 건축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비디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조 쪽이나 이것도 뭐 3차원 오브젝트 그 머신러닝을 했던 것들인데 넘어가 보고 자 요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경 데이터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건축이라든지 도시 쪽은 사실 어떤 하나의 어떤 통계 수치가 있으면 이걸 해석하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심으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죽고 제가 이거 할 때 조경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면은 그 지형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큼 딱딱하냐 슬로프가 있냐 해가 들어오냐 이런 정보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복셀라이즈 시켜서 태양의 예를 들면 365일을 돌리게 되면은 어느 공간에 태양이 들어갔고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특별히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 조경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 GIS 데이터 포함해서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큰 잡음 없이 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비교적. 그래서 이 툴도 제가 그 플러그인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볼까요? 시간이 조금 오버해도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놨으면은 그 알고리즘이 이제 알고리즘을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때 이제 VR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제 컨셉,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 하죠. POC를 한 건데 나무 심으면 그 안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뭐 1년, 2년 뒤에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되게 디터미스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지원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아까 얘기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좀 재밌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구름 보이시죠? 구름을 클릭하면은 물방울이 떨어져. 물방울이 이제 나무 쪽에 가면은 나무가 자라나고 중간에 커뮤니티를 만들겠죠. 그 나무 커뮤니티. 나무를 땅에서 뽑으면 팀버가 되죠. 팀버를 집어넣으면 팩토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리소스가 올라가고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물 수면이 올라간다. 요런 이제 아주 심플한 관계성을 모델링 할 때 이제 제가 강의 자료를 많이 썼던 것들인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뭐 CFD 이것도 뭐 도시 관점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패브리케이션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핑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웹 쪽 많이 쓰는 이제 웹젤 쪽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런 매핑 툴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스토리 그 S3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토리맵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개발자로 진행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러스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부분들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서치했던 부분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네,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20분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그 디자이너들에게 데이터, 특별히 GIS를 쓰신 여러분들한테 저는 되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코드를 공부해라. 코드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거 한계가 있고 코드를 공부하게 되면 그 이상의 이제 뭐랄까 자유도가 열리게 되거든요. 할 말은 많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쭉 가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강연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인가 그 하버드 GSD에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일단 센시티비티 랩에서 제가 렉처를 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건 내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자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링크 따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가 보시면은 이제 랩이라고 있거든요. 랩에 보면은 쭉 벡터, 라스터, 지오메트리 뭐 쭉쭉쭉 해가지고 뭐 3D 여기 디지털 매핑 있죠. 여기서 뭐 이제 어떻게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맵박스랑 그러니까 ArcGIS의 JS API라는 웹 브라우저 API를 활용을 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REST API 들어가 보면 쿡쿡 찍어 보면 이제 뭐 온도 같은 것도 나오죠. 여기 이렇게 이런 학생 수준들에서 일단은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코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면요. 네. 그래서 여기 랩도 있으니까 오픈 소스고 다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슬라이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되게 많이 변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처음 건축을 했을 때 CAD를 한다고 했으면은 약간 넌 오퍼레이터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다 도면통 들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디자이너들이 다 CAD도 하고 3D도 하고 요즘은 코딩도 하고 머신러닝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세상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 창업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좀 알려달라. 당신은 이렇게 비즈니스도 성공적으로 했는데 과연 내가 이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안 물어본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학습을 하고 그럴 때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를 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바뀌었네? 그렇게 바뀔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시간을 잘 분배해가지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표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QR코드 있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면 제 프레젠테이션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스트 에그들이 있으니까 클릭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하나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코딩을 하는 게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Q&A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실무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이거 보시고 또 저에게 질문 주시면 필요하다 싶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네? 디자이너가 코딩하는 방법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코딩하는 사람이 디자인 감각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대의 경우
새로운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코딩을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공학에서 하는 공부 방법을 따라갔거든요. 새로운 거 말고 이렇게 하면 빠르대. 예를 들어 영어 공부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며칠 만에 원어민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코딩을 공부하면은 그 CS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그 101을 쭉 밟아가면 되고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에서도 101이 있거든요. 이제 컨셉을 잡고 뭐 그 방식대로 좀 몇 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돌려보면은 그거를 디자이너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나만의 색깔로 계속 프로젝트를 반복하다 보면 나는 성향이 이러네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스쿨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지 한번 참여 같은 거 있으면 해보시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